한 번에 합격 해커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국어 국가직 한국사 해설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평부터 간단하게 하자면 많이 좀 쉽게 나왔습니다.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서 기출문제를 변형한 정도의 난이도, 그리고 난이도 극하의 문제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난이도 부분보다는 약간 좀 선명하지 못한 문제, 즉 성의가 없는 문제, 때에 따라서는 오답 시비도 걸릴 수 있는 문제도 한 문제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가 한 5년간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뭐냐면 이제 지금 시험 문제의 출제 형식이 한국사 인증보다도 훨씬 쉽거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국사 인증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인증 시험에 어느 정도 결과를 따게 되면 바로 그 부분을 결과를 인정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한국사 시험은 폐지하는 게 옳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5년간 평균적으로 출제됐던 문제들의 형식이 심지어 한국사 인증 시험보다도 훨씬 쉽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변별력이 전혀 없는데, 이 변별력이 없는 시험 문제를 형식적으로 왜 내는가, 의도적으로 시험 문제를 좀 심지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이게 운전면허 시험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는 예를 들면 2020년 문제다, 2021년 문제다, 그러면 재심은 저기 하고 1, 2, 3, 4번 1, 2, 3, 4번에서 여기서 두 개 지문, 여기서 두 개 지문 따갖고 한 문제 만들고, 사료는 이 중에 하나 갖다가 쓰고, 이런 식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걸 왜 내느냐고요. 이게 운전면허 시험이지 이게 무슨 한국사 공무원 시험이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허다하게 나오는데, 그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은 기출문제 풀어주면서 탄식 소리가 나와요. 여러분, 이 문제의 요거 사지선다 중에서 두 개 지문이 여기 새롭게 출제된 문제의 두 개 지문이죠. 그 다음에 출제됐던 문제의 두 개 지문이 여기 새롭게 출제됐던 또 두 개 지문이죠. 그래서 두 문제를 짜깁기해서 만든 문제가 이 문제네요. 어이가 없죠? 이런 식의 강의가 너무 많단 말이죠. 문제풀이 강의를 하다 보면.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운전면허 시험보다 더 난이도가 높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뭐랄까요? 좀 엉망인 거죠. 그리고 분명히 인사혁신처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에 출제를 하겠다라고 하고, 2015년서부터 2019년까지는 새롭게 바뀐 교과과정 또는 새로운 학설, 추가된 연구된 부분들을 갖다가 꽤 꾸준히 시험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요. 굉장히 올드한 형식의 문제들, 이런 것만 가지고 계속 돌리고 하면서 시험 문제를 낸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신경향 문제를 나름대로는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한국사 인증으로 대체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혀 변별력이 없고 그냥 학생들의 시간만 뺏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좀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권위를 스스로 낮추고 있는 게 아닌가, 자괴감이 들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각설하고 문제풀이를 들어갑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가요. 다음 유물이 사용된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송리식 토기, 청동기 전기 때의 대표적인 그런 유물이 되겠죠. 팽형 토기, 붉은간 토기. 자, 청동기 전기 때에 사용됐다. 그래서 철기 전기, 청동기와 철을 같이 쓴 시대가 철기 전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사용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미송리식 토기가 같이 짝을 이루는 거는 당연히 비파형 동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1번이 정답입니다. 미송리식 토기,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비파형 동검. 누구나 아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묶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2번, 오수전 등의 화폐가 사용되었다. 오수전은 여러분들 한나라 때 만들어진 화폐입니다. 수라는 게 무게단인데 5개의 수의 무게단위로 만든 동전이다. 그래서 오수전인데, 자, 요거는 이제 철기 시대의 중부로부터 들어오는 거죠. 철기 전기 때.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고 한다면 이건 구석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연천정국리에서 발견이 됐죠. 4번 철이 많이 생산돼서 낙랑과 외에 수출 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건 여러분들 변한이잖아요. 변한.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굉장히 난이도 극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미칠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사료는 아마 여러분들 모의고사든 기출문제든 아마 좀 심하게 얘기하면 100번 이상은 보셨던 그런 사료가 될 겁니다. 삼국사기, 고구려번기, 고국천왕조에 나오는 내용이죠. 미칠진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년 겨울 10월 왕이 질량으로 사냥을 갔다가 길에 앉아 우는 자를 보았다. 왕이 말하기를 내가 백성의 부모가 되어 백성들이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나의 죄로다. 그리고 관리에게 명하여 매년 봄 3월부터 가을 7월까지 관청의 곡식을 내어 백성들의 식구수에 따라 차등께 빌려줬다가 10월에 이르러서 상환하게 하는 것을 법규로 정했다. 이게 진대법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고국천왕 때의 진대법인데 미칠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놓고 고국천왕의 다른 업적, 예를 들자면 행정적 오부제 정비라든가 뭐 논란은 있지만 왕의 부자상속제가 어쨌든 뭐 고국천왕 때 있었다고 보는 거니까 이걸 내야 되는데 지금 정답이 뭐예요? 진대법을 시행했다가 정답입니다. 아니 진대법을 설명해놓고 진대법을, 지금 문제가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놓고 제시문에 진대법을 써놓고 있어요. 그리고 정답이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장난합니까? 시험 문제를 이따위로 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건 뭐 중학교 문제도 아니에요. 중학교 내신 문제도 이렇게 안 나와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1번 낙랑군을 축출했다. 서기 313년 미천왕 때잖아요. 백제의 침입으로 전사했다. 고국원왕이죠. 영락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 광개토대왕입니다. 뭐 이런 제시문들도 굉장히 쉽습니다. 사료에 진대법이 나온 거예요. 진대법을 얘기해 놓고, 그리고 이 밑줄 친 왕의 업적이 뭐냐 그러놓고 이 진대법을 다시 진대법을 시행했다. 이게 정답이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여기서 사료에서 진대법을 제시했다라고 한다면 고국천왕의 또 다른 업적도 굉장히 많으니까 고국천왕의 다른 업적들을 여기에 제시를 해야 이게 옳은 문제죠. 진대법 설명해 놓고 진대법을 여기에다가 진대법을 시행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뭡니까? 이런 시험 문제가? 어떤 변별력이 있습니까? 바보가 아닌 바보 감별 시험입니까? 이게 한국사 문제가? 난이도가 낮아도 적당하게 낮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바보 감별 시험으로 지금 한국사를 푸는 겁니까? 한국사 강사로서 정말 요즘처럼 자괴감이 드는 때가 없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요, 시험 문제가. 3번 갑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신돈이 가를 설치하고 요청하자 이제 도감이 설치되었다. 신돈이 뭐 얘기했는데 도감이 설치됐대요. 명령이 나가자 권세가 중에서 전민을 빼앗은 자들이 그 주인에게 많이 돌려줬으며 전국에서 기뻐했다. 이거 전민변정 도감이잖아요. 원종 때 처음으로 만들었다가 폐지됐다가 충렬왕 때 다시 만들었다가 폐지됐다가 공민왕 때 다시 만들고 폐지됐다가 우왕 때 시행되고 위화도 해군 이후에는 운영된 적이 없는 관청. 전 토지와 백성을 변정시키는 관청이다 이거예요. 예? 판별할 변자에다가 가지런히 할 정자니까 뭐예요? 토지와 백성을 가지런히 판별해서 억울하게 빼앗긴 토지들을 원주민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백성들을 원래 백성으로 환원시키는 관청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도감이 설치되었다. 전민을 빼앗은 자들이 그 주인에게, 그러면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민변정 도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네요. 그러면 3번이 정답입니다. 불법적으로 점유된 토지와 노비를 조사했다. 지금 전민을 빼앗은 자들이 그 주인에게 많이 돌려준 이유가 그냥 문장에 나오잖아요. 그럼 정답은 3번이죠. 1번 시전의 물가를 감독하는 임무를 담당했다. 이건 경시서죠. 경시서.
신라의 이제 동시전, 서시전, 남시전과 같은 관청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백제에는 도시부라는 관청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 때의 경시서죠. 그리고 조선 때도 경시서인데 시장을 감독하는, 시전을 감독하는 세조 이후에 이것이 이제 평시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고려 때부터 조선 초, 세조 때까지 경시서였고, 세조 이후에는 평시서로 이름이 바뀌어서 운영됐던 관청. 이게 시전의 물가를 감독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 재정의 출납과 회계 업무를 총괄했다. 3사. 재정을 총괄하는 관청으로 3사가 있었죠. 조선시대 3사하고 굉장히 다르다라고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족한 녹봉을 보충하고자 관료들에게 녹과전을 지급했다. 녹과전을 지급하기 위해서 만든 관청이 바로 급전도감입니다. 급전도감. 요 급전도감은 원래 고려 문종 때 경정전식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관청인데 폐지됐다가 고종 때 다시 재건되고 원종 때 녹과전을 지급하는 관청으로서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녹과전을 지급할, 건기 8원에 녹과전을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게 급전도감인데 답이 워낙 쉽잖아요. 이것도 역시 2번 문제하고 똑같이 3번 문제도 제시문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전민을 빼앗은 자들이 그 주인에게 많이 돌려주었으며 도감이 설치되었다. 천민변정도감이잖아요. 역시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문제입니다. 1, 2, 3번이 틀렸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국사 공부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4번 문제 갑니다. 다음과 같이 말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가 곧 고구려의 땅이다. 고구려의 옛 땅이다. 그리고 압록강의 안팎 또한 우리의 지역인데 지금 여진이 그 사이에 몰래 점거하여 저항하고 교활하게 대처하고 있어서 만일 여진을 내쫓고 우리 옛 땅을 찾아서 성보를 쌓고 도로를 통하도록 하면 우리가 어찌 사신을 보내지 않겠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라고 하는 건 미니성곽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일종의 요새들이죠. 그럼 이게 서희가 고려 성종 때의 거란의 1차 침입으로 소손령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고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이때 서희가 안용진에서 담판을 하면서 여진을 걸고 넘어갔던 것이고, 이것은 이미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똑같은 사료가 여러 번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서희예요. 자, 목종을 폐위했다. 1번 강조죠. 강조. 그 다음에 귀주에서 거란을 물리쳤다고 한다면 이건 거란의 3차 침입, 요나라, 거란이 세운 요나라의 3차 침입이고 강감찬의 귀주 대첩 아니겠습니까? 현종 때. 그 다음에 여진을 몰아내고 동북구성을 쌓았다고 한다면 윤관장군이고, 그 다음에 소손령과 담판에서 강동육주를 획득했다. 이게 서희의 강동육주 회복이고, 똑같이 여진을 빌미로 했던 이 사료 자체가 여러 번 기출문제에 나왔었다는 것. 그래서 대부분의 기출문제집에 똑같은 사료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그때의 기출문제보다 훨씬 쉽습니다.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면 소손령과 담판에서 강동육주를 회복한 서희가 되겠죠. 여러 번 문제풀이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요. 역시 운전면허시험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까지 그러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가요. 미출신 이곳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장수왕은 남진정책의 일환으로 수도를 이곳으로 천도했다. 평양이잖아요. 자, 묘청은 이곳으로 수도로 옮길 것. 평양을 그때 당시 서경으로 불렀으니까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쌍성총관부가 설치된 거는 어느 쪽입니까? 함경도 쪽이잖아요. 철령 이북에 쌍성총관부. 망이 망소이에 반란이 일어났다. 이건 공주 명학소잖아요. 공주 명학소는 공주 지역에 있는 게 아닙니다. 공주가 관장하는 향소보국 중에 명학소라는 얘기인데, 이게 공주 명학소의 위치는 현재 대전시 서구 탄방동이라고요. 탄방동 일대. 그냥 많은 사람들이 공주 지역에 명학소가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공주라는 구년에서 관할하는, 주연에서 관할하는 특수행정구역이고
공주 외곽에 있는 지역이라서 대전시 서구 탐방동. 왜냐하면 여기서 수출 구웠거든요. 그러니까 숫한자를 써갖고 탐방동. 그래서 이 지명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고, 수출 구워서 국가에 납품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환경오염이 되게 심했던 거죠. 그래서 이 나무를 갖다가 잘라서 그걸 수출 굽기 위해서 또 불을 떼고 하면 끓음이 엄청나게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나가던 학도 울고 가는 소다. 그래서 명학소란 말이죠, 이게. 예? 자, 공주 명학소 망이망소에 난 1176년이죠. 그러면 여기는 현재 대전시 지역이 되겠죠. 대전시 서구 탐방동 일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평양에서 있던 거 아닙니까? 평안도 관찰사 박규수가 바로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걸 침몰시켰던 것이죠. 1923년 조선형평사가 결성됐다고 한다면 이건 진주 지역이죠. 그죠? 진주, 경남 진주.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쉬운 문제죠. 평양이라는 건 다 알 거니까. 6번 갑니다. 다음 전투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근행이 군사 2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매소동에 머물렀다. 우리 군사가 공격하여 달아나게 하고 전마 3380피를 얻었는데 남겨놓은 병장기도 그 정도가 되었다 이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나당전쟁 중에 가장 크게 언급이 되는 전투 중에 하나고 675년에 매소동 전투, 또는 이게 초로도 발음되니까 매초동 전투라고도 하죠. 자, 다음 전투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옳은 것만 고르면이라고 했고 매초동 전투를 했단 말이에요. 웅진 도독부가 설치된 거는 여러분들 백제가 멸망한 연도가 66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60년에 웅진 도독부가 설치됩니다. 660년. 그 다음에 김음돌의 발이 반란을 일으켰다. 김음돌은 신문왕 즉위년에 문무왕의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거 681년에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신문왕 즉위년이 그러니까. 그런데 일단은 삼국통일을 완료한 사람이 문무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무왕이라는 이 시호가 엄청나게 높인 거잖아요. 통일을 완성한 국왕이니까 사실은 문에 있어도 최고, 무에 있어도 최고, 문무 모든 걸 다방면으로 최고를 완성한 왕이다. 그래서 문무왕이라는 시호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처럼 최상급의 표현은 없습니다. 시호 중에서, 왕의 시호 중에서. 문과 무를 모두 완성한 왕이다. 통일을 완성했기 때문에. 근데 그의 아들인, 그래서 통일이 된 다음에 676년에 통일이 되고 681년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일신라의 새로운 문화의 기틀을 완성했다. 신문왕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건 신문왕 때니까 당연히 매초동 전투 다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김문돌이 반란. 자, 왕의 장인이죠. 그 다음에 국학이 설립된 건 신문왕 2년이에요. 그러면 682년이라는 얘기인데 니은득이 답입니다.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과 함께 백제부흥운동을 일으켰다. 이건 661년이란 말이에요. 그 의자왕의 여러 명의 아들, 굉장히 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뭐 수십 명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그 의자왕의 아들 중에서 일본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이 부여풍입니다. 이 부여풍을 백제부흥군이 귀국시킨 연도가 661년이에요. 그러니까 부여풍이 일본에 있다가 귀국한 연도가 661년이니까 백제가 멸망하고 그 다음 해죠. 그때부터 이제 백제부흥운동에 부여풍이 참여하게 되는데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과 함께 백제부흥운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니까 이건 661년이 되겠습니다. 웅진도독부가 설치된 건 660년. 그 다음에 부여풍이 백제부흥운동의 중심이 된 거는 그가 귀국한 게 661년이니까 이때쯤에. 자, 이 문제도 엄청나게 쉽습니다. 왜요? 문제 자체로 보면 까탈스러울 수 있는데 매소동 전투, 매초동 전투가 최근 기출문제에서 얼마나 많이 다뤄졌습니까, 여러분들? 2020년대 이후에만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매초동 전투가. 예? 아예 정답이 매초동 전투인 것도 있었고 매초동 전투 또는 매소동 전투라고 그래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출제자들이 아예 매초동 전투 또는 매소동 전투를 좋아해서 이걸 출제하는지는 몰라도 최근에 그냥 계속 처음에 나왔던 거예요. 매년 또 매초동 전투야? 또 매초동 전투야? 또 매초동 전투야?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거 갖고 순서 문제를 내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난이도가 극화가 되는 것이죠.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기출문제, 그냥 문제 자체로 보면은 난이도가 약간은 중급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출문제를 만약에 푸셨다라고 한다면 매소동 전투, 매초동 전투는 계속 다뤄서, 기출문제에서 다뤄서 그 앞뒤 사건들을 계속 인지하게끔 가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난이도가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죠? 7번 갑니다. 다음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라는 것은 신라의 우상국, 울릉도 우상국 복속이잖아요. 지증왕이잖아요.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세종실력 지리지 뭐 하면서 노래도 나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증왕이에요. 그 다음에 고구려의 서한평 전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천왕 때입니다. 미천왕이 낙랑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서한평을 전명했던 거죠. 동천왕 때, 3세기 동천왕 때 서한평을 공격했다가 실패하고 4세기 초에 들어와서 미천왕이 서한평을 전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낙랑군을 서기 313년에 멸망시키고 서기 314년에 대방군을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4세기 초, 300년 되면 4세기니까 미천왕 때가 되겠고요. 백제의 대야성 전명이라고 한다면 641년 7세기 의자왕이 즉위하자마자, 그죠? 1개월 동안 40여 성을, 신라성을 선덕여왕으로부터 탈취를 했는데, 그리고 장군 윤충을 보내서 또 대야성, 합천에 있는 대야성을 전명했다 이거예요. 이때 김춘추의 딸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건 7세기예요. 신라의 금강가야가 병합된 거는 법흥왕 때입니다. 이 법흥왕이 바로 지증왕의 아들이니까. 그러면은 지증왕과 법흥왕이 모두 6세기 초전반의 왕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 미천왕 4세기 초고, 다가 7세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 라, 다, 이 순서가 되죠. 3번. 이건 난이도가 약간 중하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역시 삼국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배우셨다고 하면 난이도가 중급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중하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고려시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황해도 사리원 성불사 웅진전이래. 아, 참 오타네요. 예, 기출문제에서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훌륭합니다. 기출문제 오타라니. 응징전이죠. 불교 건축물들은 그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이름이 다 정해집니다. 예를 들자면 대웅전, 부처 중에서 상상송의 부처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유일하게 존재했던 부처가 현 세상을 구원한다면 석가모니 부처 아닙니까?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는 현실 속에서 존재했던 유일한 부처다. 석가모니 부처를 중심으로 모시는 건물은 큰 영웅을 모시는 건물이다. 그래서 대웅전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6억 7천만 년 미래에 등장해서 구세주처럼 미래의 중생들을 구원하는 부처다. 그러면 미륵부처인데, 이 미륵부처를 모시는 건물은 미륵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또는 뭐 천국에 해당하는, 기독교 세계관에 의하면 천국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뭐예요? 극락정토를 다스리는 부처가 바로 아미타불인데, 이 아미타불을 모신, 중심 건물을 모신 게 극락전, 또는 아미타불이 다스리는 극락정토가 영원한 무량한 세계니까 무량수전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응징전은 뭐냐면 부처의 제자 중에서 이제 108난이 있고 그러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한 16명 정도를 따로 모아서 그 사람들을 모신 건물, 그 사람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모신 건물이 응징전인데요. 제가 분명히 얘기를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성불사 응징전, 그 다음에 서광사 응징전, 요 두 개는 맞배 지붕에, 이거 얼마 전에도 설명했었는데, 주심포 양식, 주심포가 아니라 다포 양식이죠. 공포가 많은 거죠.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다포 양식에, 그 다음에 이제 베을림 기둥이다 이게요. 그래서 응징전이 들어가면 모두 다포 양식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의 영향을 받은 거를 본다는 얘기죠. 서광사 응징전은 저 유교 전쟁 때 폭격을 맞아서 불탔기 때문에 사실 언급을 안 하는데요. 성불사 응징전이든 서광사 응징전이든 응징전은 모두 다포 양식이라는 특성이 있다라고 굉장히
이걸 설명할 때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맞습니다. 월정사 8각 9층 석탑은 원의 석탑을 모방해서 제작했다. 충모광, 원 간섭기인 충모광 때 원나라 마지막 황제인 원순제의 만수무광을 기원하기 위해서 권문세족들이 원나라 형식대로 만들었던 게 바로 경천사지 10층 석탑 아닌가요? 국립중앙박물관 로비에 있죠. 그래서 제가 탑을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 탑들의 특성은 대부분 홀수탑인데 이거 짝수탑이다. 사실은 둘 다 원의 양식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예? 다포 양식이 최초로 출현한 거는 원나라 때는 아니지만 원나라 때 유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돼서 원나라 양식의 특성으로 간 게 아니냐. 그래서 얘만 짝수다. 그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조선 세조 때 다시 모방했던 원각사지 10층 석탑도 짝수, 얘를 모방한 거니까 똑같이 원나라 양식이고, 그 다음에 얘만 화강암이 아니다 대리석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월정사 8각 9층 석탑은 송해 양식이라고 알려져 있죠. 원나라 양식은 아닙니다. 이것도 설명을 들은 분들은 굉장히 쉽게 풀었을 것이고 정답이 2번입니다. 여주 고달사지 승탑은 통일신라의 8각 원당형의 양식을 계승했다. 이게 불과 열흘 전 정도에 제가 문제풀이를 하면서 설명했던 게 뭐냐면 8각 원당형이 있고 평면 방형이 있단 말이에요. 승탑이라는 건 유명한 승려들의 묘탑입니다. 묘탑, 무덤. 그러니까 유명한 승려들이 죽었을 때 이제 화장을 한 다음에 그 화장한 사리를 갖다가 봉안하는 무덤의 형태인데, 열심히 이제 자기 수행을 해가지고 이게 부처를 따라서 자기 수행하는데 부처의 전생에서 수행 방식으로 알려져 있는 게 팔정도. 그래서 이 팔각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을 따라서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팔정도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가 팔각형이에요. 이게 팔각형으로 쭉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은 이게 원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원형이 이제 깨달음을 상징하고 하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전에 부처님의 수행 방식에 따라서 팔정도의 수행 방식을 따랐고, 그 다음에는 원, 결국에는 수행의 완성을 이룬 아주 뛰어난 승려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묘탑을 팔각 원당형으로 만든다 이게요. 그래서 이거는 부지기수로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 팔각 원당형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유일하게 평면 방형 사각형으로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각형으로 돼 있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다.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이 있다 이게요. 따라서 이거 기출문제 되게 여러 번 나왔고요. 따라서 팔각 원당형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맨날 평면 방향으로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만 시험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묘하게 생겼다 이렇게 외워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팔각 원당형이다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맨날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 평면 방향, 나머지는 다 팔각 원당형으로 다 쳐라. 그러면 그래서 얘가 항상 시험에 나올 때는 지광사 현묘, 묘도 뭐 어쨌든 이건 사각형 모양으로 생겼고 또 묘하게 생겼다. 그래서 평면 방향, 방향이 사각형이니까 그렇게 가라 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여주 고달사지 승탑 아닙니까? 여주 고달사지 승탑이라고 한다면은 고달사 터에 있는 승탑이라는 얘기인데 어느 승려의 무덤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달사지 승탑인데 당연히 이건 팔각 원당형이겠죠. 왜요? 얘 하나만 예외라고 그랬어요.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제가 매번 설명하는 게 얘만 평면 방향이고 나머지는 다 팔각 원당형이다. 여기에 뭘 갖다 붙이든 간에.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직시심체유전은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다. 금속활자에 대한 뭐 최초의 기록은 여러분 동국 이상국집에 1234년에 원래 목판 인쇄본이었던 최윤희가 인종 때 만들었던 상종고금리문을 강화도로 이동을 안 시켜가지고 이거를 최우가 자기 집에 있었던 거를 한부를 28부로 금속활자로 재인쇄시켰다. 1234년에. 그게 금속활자 인쇄의 최초의 기록이죠. 그리고 그러나 상종고금리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했다라고 하는 직시심표들이 남아있고, 이건 프랑스 국립도서관 지하 수장고에 있죠. 자, 요거는 꼴랜드 플란시라고 하는 외교관이 사간 거지 병인 양료 때 뺏긴 건 아닙니다. 자,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 거죠. 예, 자세히 설명했지만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예, 이것도 역시 난이도가 하예요. 자, 9번 갑니다. 조선시대의 지도와 천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사실은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마지막 종강하기 전주죠, 전주에 또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분첩, 절첩식으로 되어 있는 대동요 지도 같은 경우는 하천이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그려져 있는데, 두 줄짜리 하천은 배들이 드나들 수 있는 가항하천이고, 한 줄짜리 하천은 배들이 다닐 수 없는 불가항 하천이다. 근데 이게 흑백으로 인쇄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길도 이 한 줄짜리로 그러면 이게 하천인 건지, 이 왜냐면 하천하고 맞닥뜨림으로 해서 이게 선이 거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천은 원래 모양대로 곡선으로 그리고 길은 직선으로 그렸다 이거예요. 직선으로 길이. 그래서 대동요 지도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선으로 그려진 게 길이고,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진 게 하천인데, 두 줄짜리는 항해가 가능한 하천이고, 한 줄짜리는 불가항 하천, 항해가 불가능한 하천이다. 그런데 실제 길이 직선으로 돼 있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선으로 돼 있는 이 길들이 부정확하니까 여기 심리마다 방점을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찍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뭐냐면은, 요 구간이 심리라는 얘기고, 여기는 이렇게 열어서 여기까지 심리고, 또는 여기까지 심리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요 짧은 구간이 심리라는 얘기는 여기는 돌아서 가는 길이라는 얘기고, 여기는 직선 코스로 가는 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길을 직선으로 표현하되, 실제 거리를 인지시키기 위해서 심리마다 방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방점, 이게 방점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심리마다 방점을 찍은 거는 뭐 심리척이다 이런 게 적용된 게 아니라, 하천을 곡선으로 그린 것과 길을 직선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 직선과 곡선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 것이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게 불과 일주일 전에 설명했던 겁니다. 또다시. 자, 맞죠?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중국에서 들어온 고려만국전도를 참여했다라고 하는데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태종 이방원이 즉위하고 바로 얼마 안 돼서 1400년에 즉위했는데 1402년에 이회와 같은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지도를 수입하고 일본에서 지도를 수입하고 여기에 이회의 팔도 지도를 결합해서 중국에서 수입한 중국 지도와 일본에서 수입한 일본 지도와 우리나라 지도를 통합시켜서 만든 게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다 이거예요. 혼일강리라고 쓴 거는 뭐냐면, 전 세계의 모든 땅들을 혼연일체로 강리를 표현하겠다. 혼연일체로 강리를 표현하겠다. 그래서 세계지도라는 뜻이죠 이게. 예? 그래서 이건데, 고려만국전도가 우리나라에 언제 본격적으로 들어왔는지는 모릅니다. 이 고려만국전도는 서양 선교사였던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그린 것이고, 우리나라에 현재 남아있는 거는 중국에서 들여온 고려만국전도를 모방해서 모사본으로 숙종 때 최석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사해서 그린 그림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광해군 또는 인조 때 정도에 도입되거나 효종 때 전후로 도입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건 숙종 때 남아있다 이게요. 그러면 사실은 고려만국전도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조선 후기고, 그 다음에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조선 전기, 그것도 태종 이방원 때 만들어진 거니까 사실은 관계가 없죠. 이게 정답이죠. 그죠? 사실은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중국에서 두 개의 지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성교, 광피도, 그 다음에 혼일강리도.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지도인 팔도지도, 2회 팔도지도,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일본에서 들어왔던 이름을 잘 모르는 일본 지도, 이것이 통합돼서 만들어진 건데, 중국에서 들어온 거는 성교 광피도하고 혼일 강리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이름들을 알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를 내지는 않을 거니까요. 요거는 시점을 묻는 문제고, 고려만국전도가 서양 선교사인 마테오리치가 그린 그림이고 조선 후기에 도입됐다. 이건 뻔하게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혼일강령의 역대 국도지도는 조선 전기에 제작된 지도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들여온 지도가 요 두 개의 지도이긴 하지만 요 두 개의 지도를 모른다 하더라도 사실은 고려만국전도가 아닌 것만 알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난이도는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자,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하늘을 여러 구역, 12개의 영역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자, 천상의 그 별자리들을 열차, 그러니까 어떤 별자리들을 갖다가 구획을 나눠서 열로 차례로 쭉 배열을 했다 그래서 열차란 말을 붙인 거죠. 천상의 별자리들을 구획을 나눠서 빛과 이런 걸 통해 갖고 12파트로 나눠 가지고 이거를 쭉 여러 차례대로 해 갖고 이 배열을 했다. 그래서 천상열차 분야지도인데 12파트로, 요거는 고구려 천문도가 바위에 새겨져 있었는데 이 바위가 고려 말에 없어졌는데 누군가 이거 탁본을 떠와 가지고 태조 이성계에게 바쳤고 태조 이성계가 이걸 다시 돌에 새기게 했다라고 알려진 지도 아닙니까? 이거 역시도 불과 얼마 전에 또 시험 문제를 풀면서 또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동국지도는 영조 시기에 이제 받쳐진 거죠. 정상기가 백리척을 최초로 적용했던 지도. 동국지도는 뭐 사실은 양성지의 동국지도, 조선 전기 것도 있는데 대개는 조선 후기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이죠.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10번 갑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진왜란 이후에 우의정 유성룡도 역시 쌀을 거두는 것이 편리하다고 주장했으나 일이 성취되지 못했다. 사실은 1594년도 한 해에 이걸 시행한 바는 있었죠. 임진왜란 휴전 기간 동안에 1608년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게 광해군 즉위년이죠. 1608년이면 좌의정 이원익의 건의로 가를 비로소 시행하여 민결에서 미곡을 거두어서 서울로 옮기겠다. 그럼 이게 대동법이잖아요. 광해군 때 시행한 거. 그러면 장시의 확대에 기여했다. 뭐 장시에 왜? 예, 대동법은 여러분들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그 물건이 생산되는 지역에서 물건으로 걷던 방식에서 이것을 쌀로 내게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쌀이 화폐구실을 하니까. 그러니까 백성한테는 쌀로 거두고 국가가 그것을 다시 상인과 계약을 통해서 그 필요한 물건들을 사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상업이라든가 수공업이 다 같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대동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서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서 쓸 수 있게끔 공인과 계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장시의 확대에 기여를 할 수밖에 없죠.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장이 장시에 해당하니까 공인들도 이제 그 장시에서 그런 걸 구입해서 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1번 맞고요.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한 건 균역법 아닌가요? 이건 군역과 관련된 거잖아요. 공납과 관련된 게 아니라 공납이 전세화된 것이, 토지세화된 것이 대동법이고. 자, 그러면 2번이 정답이네요. 공납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실시하였다. 그죠? 공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방납이라든가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실시한 거 맞죠? 공인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필요 물품을 조달했다. 선해청이. 맞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고, 이것도 역시 뭐 기출문제만 허다하게 풀어봤다라고 한다면은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 가요. 가인물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비들 수만 명이 대궐 앞에 모여 만동묘와 서원을 다시 설립할 걸 청하니 흥선대군이 크게 놓아여 한성부의 조례와 병졸들로 하여금 한강 밖으로 몰아내고 드디어 천여 곳의 서원을 철폐하고 그 토지를 몰수해서 관에 속하게 하였다. 정교의 대한개년사에는 천여 개의 서원, 다른 책에는 650여 개의 서원. 이건 이제 서원의 숫자가 차이가 있는 것은 서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사당으로 허가를 받고 실제 서원으로 운영한 것까지 다 합하면 천여 개, 허가받은 걸 서원으로만 허가를 받은 건 650여 개, 뭐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가는 대원군입니다. 사창제를 시행했다. 여기서 사자는 마을 사자니까 마을마다 창고를 운영하게 했다. 사수를 뽑아갖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했다. 이게 사창제 맞지 않습니까? 대전 회통도 대원군 집권기에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법전이 되겠죠.
비변사의 기능을 약화시켰다가 좀 곧 폐지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을 강화하고 비변사가 갖고 있는 군사권은 상군부를 부활시켜서 상군부에 맡겼던 것이 대원군의 정책일 텐데, 그러면 3번이 엄청나게 쉬운 거죠. 3번이 정답이죠. 통상수교 거부 정책 당연하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11번까지는 문제가 전부 다가 헐 할 정도로 쉽다는 것. 자, 12번 갑니다. 다음과 같은 선포문을 발표하면서 성립한 정부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민국 원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정부가 세워진 그 해가 원년이잖아요. 3월 1일 우리 대한민족이 독립을 선언한 뒤 이제 본정부가 전 국민의 위임을 받아 조직되었으니 전 국민과 더불어 전심으로 힘을 모아 국토 광복의 대상을 이룰 걸 선서한다. 3월 1일 이게 정부 원년인데 민국 원년인데 3월 1일이에요. 그러면 1919년 3월 1일 3.1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민국 원년이라고 했으니까 이 정부는 임시정부를 얘기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독립공채를 발행했다. 맞습니다. 기관지로 독립신문을 발간했다. 맞습니다. 연통제하고 교통부, 연통부가 있었잖아요. 재정 확보를 위해서 전환국을 설립했다. 전환국은 한말 아닌가요?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전에 온건계합파 4대당이 당호전을 발행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관 도입을 주장했던 강경한 개화당하고 맞서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한쪽에서는 차관을 도입하겠다, 한쪽에서는 돈을 찍어내겠다. 상평동보의 5배의 가치가 되는 돈을 찍어내겠다. 그래서 대립하니까 고종이 딱 듣다가 그대들은 돈을 찍어내고 그대들은 돈을 꼬시오, 차관을 도입하시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온건계합파 4대당은 전환국을 만들어서 1883년에 전환국을 만들어서 여기서 당오전을 찍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차관 도입에 앞장섰던 김옥균의 개화당 세력이 실패함에 따라서 그들이 결국에는 정변을 일으킨 게 갑신정변 아닌가요? 1884년에. 자, 이 전환국은 맨 처음에는 당오전을 찍어냈는데 나중에는 백동화라든가 여러 가지 화폐를 찍어내면서 1904년까지 운영되고요. 근데 이 1904년까지 운영됐지만 전환국이 주도하는 화폐 개혁 사업이 실패를 하니까 메가타라고 하죠. 메가타가 재정고문으로 파견됐던 메가타가 이 전환국을 폐지하고 화폐를 찍어내는 거를 일본의 은행인 제일은행에게 위탁하자라는 제안을 하면서 1904년에 전환국이 폐지되고 1905년에 메가타의 화폐정리 사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폐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폐지되는 것이 전환국이다. 화폐정리 사업은 이 전환국을 폐지하고 그 이듬해인 1905년서부터 스타트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답은 4번이고, 이건 사실은 예전 같은 경우는 전환국 같은 거는 엄청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달달달 여러분이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아주 손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자, 근현사 부분에 대한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한다면 전환국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13번. 아까 제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출신 나가 집권하여 추진하는 사실로 옳은 것은 나는 우리 국민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질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각적인 생산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고 공산품 수출을 진흥시키는 데 가일층 노력할 것을 요망합니다. 끝으로 나는 오늘 제1회 수출의 날 기념식에 즈음하여 이 뜻깊은 날이 자립경제를 앞당기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을 기원합니다. 제1회 수출의 날이라고요. 수출의 날이 이제 정해진 거는 1964년입니다. 1964년 11월 30일인가요? 이게 결정이 되는데, 이 문제는 좀 시험 문제가 좀 이상합니다. 왜냐면 미출신 나가 집권하여 추진한 이 나는 박정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5.16 군사정변 이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 때 최고회의 의장이잖아요.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에 이틀 뒤에 군사혁명위원회라고 이제 5월 16일 날 당일날 발족했던 조직이 이틀 뒤인 5월 18일 날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개칭이 되고 박정희 장군이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2공화국 때의 내각 수반 총리였던 장면 총리는 물러났지만 대통령 명목상의 국가원수였던 대통령 윤보선은 물러나지 않아요. 물러나지 않다가 정치활동 정합법을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의결하니까 여기에 항의해가지고 1962년도에 대통령이었던 윤보선이 사임합니다. 이래서 1962년서부터 63년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 박정희 장군이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겸 대통령 권한대행을 같이 수행합니다. 62년서부터. 자, 이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3공화국 때의 대통령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아시다시피 1963년서부터 해서 1972년까지 아닌가요? 그 다음에 제4공화국 유신체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쭉 나가고 1979년에 11.6 사건으로 사망할 때까지요. 그럼 3번의 집권 기간이 있는 거예요? 자, 좀 얘기 좀 해봅시다. 미출신 나가 집권하여 추진한 사실로 옳은 것은 그리고 1.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했다. 여러분들 4.19 혁명 이후에 3차 개헌이 있었죠. 3차 개헌으로 허정 과도 내각에서 3차 개헌을 해서 내각 책임제 및 양원제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4차 개헌은 제2공화국 때 3.15 부정선거를 소급해가지고 반민주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소급 처벌의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는 것을 헌법에 집어넣은 게 4차 개헌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1962년에 5차 개헌을 합니다. 이 5차 개헌이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로 다시 돌아간 건데 양원제에서. 근데 여기에 대통령 중심제로 돌아갈 때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다. 그래서 직선제를 언급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일본도 나가 집권했는데 언제 집권했다는 거예요? 요 시기를 물는 거예요? 요 시기를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집권한 게 3번인데 문제 이상하잖아요. 물론 수출의 날에 그때쯤에 집권한 시기라고 한다면 여기가 맞죠. 여기가 수출의 날이 64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여기가 맞지만 문제가 이상하잖아요. 여기 그러면 특정한 때를 얘기한 게 아니라 미출신 나가 집권하여서 추진한 사실로 옳은 것은이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는 명확하게 멍청한 문제죠. 잘못 출제한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한 건 62년이고요. 5차 개헌입니다. 이때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1 민주 구국선언을 발표한 거는 이거는 유신체제 때인데 발표한 주체가 유신체제에 반대했던 인사들이 1976년도에 발표한 거니까 이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 건 1948년이고요. 베트남 파병에 필요한 조건을 명시한 브라운 각서는 1966년이잖아요. 자, 그러면 사실은 정답이 2개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1, 4번이요. 왜냐하면 미출신 나가 집권하여 추진하는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래요. 수출의 날이 제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제3공화국을 얘기한다면 4번이 맞습니다만 여기에 그런 걸 언급하지 않았어요. 미출신 나가 지금 발표한 요식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가 집권하여 추진한 사실로 옳은 것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1번도 정답의 가능성이 있죠. 혹시 1번을 찍었다가 틀리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충분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4번은 당연하게 답이고요. 그리고 2번은 발표한 주체가 미출신 나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그 다음에 3번은 아예 아니고요. 이거는 실적으로 이제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일이니까요. 48년도에. 따라서 1, 4번이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4번이 더 실질적인 정답이지만 1번도 정답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문제 자체가 모호하게 물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14번 가요. 다음과 같이 상소한 인물이 속한
붕당에 대한 설모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상소야 아래기를 신이 좌참찬 송중기, 좌참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으로 하면 부총리의 부총리, 의정부의 관원이죠. 신이 좌참찬 송중길이 올린 차자를 보았는데, 송중길 하면은 송시열의 친척이면서 송시열과 쌍벽을 이뤘던 서인의 살림입니다. 상복 절차에 대해서 논한 것이 신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장자를 위하여 3년을 입는 까닭은 위로 정체가 되기 때문이고 또 전중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뒤르는 정체이지 곧 첫째이기 때문에 참체복 삼녀복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남으로 왕위를 계승했다 하더라도 정체, 즉 정통성을 받아갖고 왕이 됐다라고 한다면 왕이 된 사람은 차남일지라도 정통성을 계승한 거니까 이 사람한테 3년 상복 입어야 된다. 근데 송중길과 같은 사람들이 1년상을 얘기했으니까 안 된다. 이거 남인이네요. 그죠? 남인의 주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기사환국 1680년 경신왕국, 그 다음에 1694년 기사환국이죠. 경신왕국으로 서인이 권력을 잡았고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권력을 잡았어요. 기억 맞네요. 니은 인조반정을 주도한 거는 집권 세력이 서인 아닌가요? 틀렸고요. 정조 시기에 탕평 정치의 한 축을 이뤘다. 특히 남인의 영수였던 대표적인 인물이 최재공이고, 최재공이 추진했던 게 여러분들 신해통공 같은 거잖아요. 맞네요. 이이와 율곡 이이와 성원의 문인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이율곡 이이하고 성원은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이 두 사람의 문인, 이게 서인이죠. 그 다음에 율곡 이이의 문인들이 이제 분파하면 노론이 되는 것이고, 성원의 문인들의 후계자들이 이제 분파하면 소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남인과 관련된 건 기억하고 디귿이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15번 갑니다. 나시기에 일어난 사실을 옳은 것은 삼포열한, 중종 때 일어났잖아요. 삼포열한. 그 다음에 임진왜란, 선조 때 일어났죠. 자, 그러면 중종과 선조 사이에 일어난 일을 고르는 거예요. 을사사가 일어났다. 이건 중종의 아들이었던 명종 때 일어난 거 아닌가요? 을사사가. 자, 1번이 정답이죠. 경국대님이 반포된 건 중종의 아버지인 성종 때고요. 향약 집성방은 세종 때 간행됐고 편찬됐고, 갑인자도 세종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엄청 쉬운 거네요. 1번입니다. 자, 16번.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사가 본령이나 본령에 따라 나오는, 이거 회사령이죠. 회사령은 허가제인데 1910년에 만들어지고 1920년에 폐지됩니다. 자, 산미증식계획은 1920년에 시행되고 1934년에 폐지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1939년에 재개를 하려고 하다가 제대로 재개를 못하고 40년서부터 재개가 되는데, 어쨌든 폐지됐다 그러면 34년이에요. 그러면 1910년서부터 20년까지의 일을 얘기하는 거니까 1번은 아웃. 국가총동원법은 1938년이니까 틀렸고, 남면 북양정책은 1930년대 초반부터 스타트가 된 겁니다. 31년도에 입안되고 32년도부터 스타트가 됐는데 초창기에. 그럼 이것도 역시 회사랑하고 관계가 없고,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정한 조선교육령, 이게 1차 교육령이죠. 1911년.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숱하게 많이 시험 문제로 입안되는 것들이죠. 자, 17번 갑니다. 다음과 같은 결의문의 근거에서 시행된 조치로 옳은 것은 소총회는 한국 인민의 대표가 국회를 구성해 하여 중앙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선거를 시행함이 기묘하다고 여기며 총회의 의결에 따라서 국제연합이 유엔이죠. 여러분들 이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합이 된 거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제연맹이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족한 게 국제연합인데,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결의문 2호에 기술된 계획을 시행함이, 그러면 이게 유엔 소총에서 결의한 게 1948년도에 뭐예요? 선거 가능 지역만 선거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게 5.10 단독선거 추진의 바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948년 2월 10일 날 유엔 소총회가 열렸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5.10 단독선거가 추진됐으니까 2번이 정답이죠. 미 군정청이 설치된 거는 여러분들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된 다음에 미군의 선발대가 9월 6일 날 상륙하고 9월 8일 날 미군의 본진이 상륙을 한 다음에 9월 9일서부터 미군정청의 설치가 본격화되는 거니까 1945년이죠, 이거. 자원합작위원회는 1946년 7월 아닌가요?
그 다음에 미소 공동회의는 19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열리면서 여기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의가 되고, 그 다음에 미소 공동위원회가 실제로 개최된 건 1차가 1946년 3월부터 5월. 그죠? 그 다음에 2차가 이제, 뒤로 또 미뤄져서 1947년으로 가는 것이죠. 5월부터 열렸어요, 2차가. 따라서, 요거는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쉬운 문제죠. 18번 갑니다. 가나 조약의 사이에 있었던 일로 사실로 옳은 것은 제10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각 항구에 머무는 동안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에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일본국 관원이 재판한다. 강화도 조약이잖아요. 이거 치해법권. 뭐 영사재판권이라고도 하지만 보통 치해법권이라고 하죠. 제4관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 및 한성에 영업소를 개선할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화물을 내리고, 이건 조청상 민수능 무역장정 1882년 10월 4일이죠. 양력 10월 4일, 음력 8월 23일인데 실제로 청나라 황제가 비준을 해가지고 이게 본격적으로 적용되게 된 건 12월부터예요. 어쨌든 1882년이네요. 자, 그러면 요 시기 사이, 그러면 1876년서부터 1882년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양장에서 일본 화폐가 통용되는 거는 1876년 8월 달에 조일수호 조규 부록에 결정된 거잖아요. 이게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 조규는 1876년 2월 달이고, 그 다음에 부속 조약이었던 수호조규 부록은 1876년 8월이란 말이죠. 1번이 답이죠. 러시아가 압록강 유역에 산림체벌권, 산리벌채권을 갖다가 장악한 거는 아간파천 이후입니다. 1896년 2월 달부터 아간파천인데 그 해, 이게 이제 러시아 공산으로 국왕이 피신한 걸 틈타가지고 이권을 챙겨간 거죠. 그래서 1896년이고, 황국중앙총상회는 1898년도에 만들어졌잖아요. 독립협회하고 연계가 되고, 만민공동회를 상당히 주도했던. 함경도의 방공령, 함경감사 조병식이 내렸던 방공령에 대해서 불복해서 일본 상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은 1889년입니다. 그래서 1889년에 함경도에 대한 방공령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그 다음에 1890년에 황해도에 대한 방공령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가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여기는 1876년서부터 82년까지 일이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19번 갑니다. 미추친 14개의 조목에 해당하는 것만 고르면 이제부터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 않으며 융성하도록 나라의 발걸음을 넓히고 백성의 복리를 증진하여 자주독립의 터전을 공고하게 할 것입니다. 이에 저 소자는 14개 조목의 홍범 14조잖아요. 홍범 14조는 2차 갑오개혁이 스타트되는 1894년 12월 12일 날, 요거는 양력으로는 여러분들 제 기억에 1895년 1월 6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추진된 게 홍범 14조인데요. 홍범 14조는 2차 갑오개혁의 스타트 기점이기 때문에 1차 갑오개혁에서 추진했던 내용 중에서 그대로 계승할 걸 계승하기 위해서 홍범 14조 안에는 2차 때 뭘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1차 때의 내용, 추진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다시 언급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말이죠, 탁지하문에서 조세를 부과하고 탁지하문을 중심으로 재정을 일원화해서 조세를 부과한다는 것, 그 다음에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한다는 1차 갑오개혁 내용이거든요, 기억리언이. 근데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있어요, 홍범 14조는. 지계 발급을 위한 지계하문 설치는, 이거는 광무개혁 때 1901년에 지계하문이 설치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대한천일은행 등 금융기관이 설립된 것도 광무개혁 때 1899년입니다. 이 대한천일은행이 이제 이름을 여러 번 바꿨다가 현재는 우리은행의 전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은행. 자, 그러면 기억리은이 정답이죠. 1번.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20번 마지막 문제를 갑니다. 가식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만주사변 발생이 1931년 9월 18일이죠. 그 다음에 태평양전쟁이 1941년 12월이란 말이에요. 41년. 그러면 10년간, 31년서부터 41년간인데, 자, 소학교에 등교하는 조선인 학생. 요 소학교는 41년도에 여러분들 국민학교로 이름이 개편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가시기는 맞죠.
한국신민서사는 1937년서부터 적용됐으니까 맞고, 제국신문이라고요. 제국신문은 여러분을 순한글로 부녀자들과 하층민을 대상으로 순한글로 찍어냈던 이종일이라는 사람이 중심에서 찍어냈던 신문으로서 1898년도에 창간되고 1910년 모든 신문들이 없어질 때 같이 없어졌던 거 아닌가요? 그럼 한말의 신문이니까 일제강점기가 아니니까 3번이 정답이죠. 쌍성보 전투는 1932년에 일어났던 전투니까요. 이거는 한국 독립군 지청천이 그렸던 이게 쌍성보 전투죠. 그럼 이것도 정답이 그래서 한말이니까 일제강점기가 아니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게 엉성하죠. 쉽습니다. 틀린 문제는 아니지만. 자, 여기까지 풀어봤습니다. 문제를 무조건 어렵게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공부한 것을 충분하게 검증받을 수 있을 만큼의 난이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것이 국가시험으로서의 정석인 것이고, 그래야 공부한 사람들이 자신의 실력을 정당하게 평가받고 합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변별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시험을 보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제 한국사 인증시험보다도 더 쉽게 나오는 것이 몇 년째 됐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한국사 인증시험을 기준으로 그걸 적용해서 언제든지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갖고 획득하면 그 점수를 가지고, 그것도 평생 간다라고 바뀌었으니까요, 규정이. 그걸 가지고 그냥 다른 시험들에 좀 집중해서 보는 쪽으로 이렇게 시험안을 개편하고 수정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계속 이런 스타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계속 강사 생활을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좀 더 쉽게, 짧게, 그리고 문제풀이만 많이 하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좀 개편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냐고 수고들 많으셨고, 이번에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두셨기를 기원해 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